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에는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 아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하여 이송한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두 개 법안을 재심의에 붙이도록, 이를테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고 대통령에 제가하고 이걸 국회에 다시 이송하였습니다. 그날 국무총리가 그 의안을 제의에 붙이도록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에 한 설명과 그 직후에 대통령 집무실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설명이, 두 사람의 설명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 국민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어떤 점이 그러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제는 이와 같이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행사니까 이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부 책임자로서의 법률 행위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공포하느냐, 이를 재심의에 붙여서 재의결에 붙여달라고 거부권 행사하느냐,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률 행위입니다. 그럼 이 법률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심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고 비서실장과 총리가 설명한 가운데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설명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미흡하다. 여론조사상으로 그 수치를 막 내놓는 거 굳이 믿을 수는 없지만은, 작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정면 돌파하라,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설명이 부재한 것은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이런 안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래요, 내가 이런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왜 부당한가를 대통령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정치 행위인데 대통령 뒤로 숨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요 문제만 갖고도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펼치고, 그리고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계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의 문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 국민들은 다 압니다.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일련의 사건, 요게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딱 문장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뱅크스 사건은 국민들이 대부분 알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 일이고 결혼하기 전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소시효도 만료됐고 문재인 정권의 1년 반을 뒤졌고, 그런데도 이걸 덜쳐내갖고 제가 망신주자는 것인데, 이건 크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민주당 쪽의 이걸 공세용으로 쓰기에는 설득이 떨어지는데, 뭐가 감춰져 있느냐? 최 목사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 부인에게 이른바 300만 원짜리 가방, 그 뭐 명품이라고 하는데, 그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이 몰래 카메라에 찍혀서 그게 녹취된 사실을 온 세상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민주당이 곳곳에 3주일부터 프랑카드를 붙여가지고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되고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을 나서서 저희 집 입구에 붙어 있는 그걸 또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특검이 되면 요거를 끄집어내 갖고 아주 결정적으로 망신을 주고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의 설명에는 이걸 언급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주 건조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이 문제 틀림없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내 아내가 그것은 실수였다든지 아니면 당당히 받을 걸 받은 것이라든지 양당 간에 설명을 하고 가령 실수였다든지 하면 그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고 자신 있는 자가 사과할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이 용기 있는 자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작은 잘못도 큰 잘못인 것처럼 인식해가지고 사과할 수 있고 양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용기 있고 자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정치 행위를 생략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뭘 두려워합니까? 있었던 경위 그대로 내 아내 김건희 여사가 그게 아주 악랄한 모략 그게 걸린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몸가짐이 자기 생각에는 부적절했다라든지 또 정당했다라든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직접 부딪혀서 얘기하고,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넘어가야 된다. 비서실장과 이 국무총리가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설명이 아주 건조하고 성의가 없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총선용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미 지난 정권에서 조사가 충분히 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50억 클럽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이라는 것, 이런 이유인데, 위헌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법은 위헌이에요. 대통령의 특검 선택권을 제약한 위헌이죠.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면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 그러니까 이런 걸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쓴 걸 읽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저는 대통령이 취임 초에 이런 건의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성격을 가졌다. 좀 민망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덩치도 크고 이렇게 손짓 발짓 하는 것도 큰 걸로 봐가 포용력도 커 보이고 담대한 성격이 있다. 다만 세심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보태면 아주 좋은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대통령들이 실패한 근본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에서 실패한 것이다. 뭘 말하냐? 기자회견을 아예 안 했다. 연두기자회견 짜고 치는 것밖에 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외에는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A4 용지에 쓴 걸 가지고 이렇게 읽는 걸로 대신했다. 그리고 무슨 행사에 가서 메시지 발표하는 일방적 국민과의 그걸 소통을 할 수 없지요. 일방적 통보 행위만 해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러면 안 된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다.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과 사이에는 자동차로 가야 할 거리다. 용산은 2층에 집무실이고 1층에 기자실이 있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도와서 스태핑을 했는데 요건 안 하는 게 잘했어요. 국가원수인 행정부 수반이 외교 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냥 출근길에 즉흥적으로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잘했어요. 그러나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요. 수시로 기자회견 할 때는 집무실에 앉아서 비서실장이나 참모들 의견을 그리고 장관하고 통화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머리를 정리해가 그리고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
이 쌍특검법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얘기할 사안이다. 이거 공약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지켜주세요. 윤 대통령 지키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야 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과는 굴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걸 열어가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용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취임 초에 대통령은 약속대로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처칠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아마 몇 차례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만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1933년 3월인데 32년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후보 대통령 공화당 정권 아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 공황의 중심 국가에 빠져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곡식, 밀을 비롯해서 가축 등 곡식 식량의 최대 생산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 굶어 죽는 사람. 모든 은행이 문을 닫게 돼. 그 실업자가 늘어나고 아주 경제가 엉망이 되고 세계 1등 국가가 그 꼴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럴 때 대통령이 됐어. 그 3월 달에 취임을 하고 뭘 시작했느냐. 국회에 금융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노변 담화를 했어.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서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제1 담화가 은행 예금을 인출하지 마십시오. 사방에서 인출해가 은행이 문 닫게 됐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지 정부를 믿었어요. 대통령을 믿었어요. 대통령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예금은 제가 보증합니다. 대통령이 보증합니다. 정부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인출했던 걸 도로 은행에 예금을 해야 그것을 자금으로 경제회복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대책은 이런 취지인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80%의 은행, 미국은 조막조막한 지방은행들이 많으니까 이게 80%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4번을 당선됐습니다. 32년 당선되고 36년 당선되고 40년 당선되고 44년 당선되가 45년에 취임한 2달 뒤에 병으로 별세했는데 그게 40년 대통령 선거 때 요 4번의 대통령 선거는 전체 투표자 수에서도 압도적이고 선거인단 표결에 있어서는 봐도 그렇지만 불개성이야. 처음 당선될 때는 535명의 이게 선거인단 중에 뭐 500대 10명인가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나머지 4분도 다 그런 식으로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공화당도 이게 뭐 참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죠. 뭐 국민이 루스벨트 하는 일에 전부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그 4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이런 트집을 잡았어요. 대통령은 전용 항공기와 열차를 이용할 때에 그 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강아지 목만큼 국민 세금이 전용 항공기와 전용 열차 이용에 소비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비난을 했어.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마 좀 어처구니 없을 것입니다. 강아지 백악관에서 키우는 그 애견을 전용 비행기나 열차에 태워갔다. 요게 이제 비난거리가 됐어요. 바로 그때 그는 수시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애견을 안고 백악관 기자실에 나타났어. 그 기자들이 모두 휘둥그레졌어요. 대통령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전에
지금 내려간다든 이런 정도 통보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문 답변을 받는 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별 통보 없이 애견을 안고 기자회견장 그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공화당이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잘 참고 있는데 나의 애견 얘만은 누가 비판 안 하고 비난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컹컹 짖습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 컹컹 짖어요.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컹컹 짖습니다. 내 이 애견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그게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데 박장대소해서 기자들이 이건 공화당 비판자들을 루즈벨트 대통령은 강아지 수준으로 자기 강아지 상대역 수준으로 격화시켰다. 아주 윗대 있고 유머러스한 이런 소통을 했다. 주저하지 않았다. 뭐든지 소재로 삼았다. 불리한 것도 소재로 삼았다. 처칠의 리더십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40년 6월에 2차 대전이 본격화 될 무렵에 수상이 돼가 5년 3개월 동안 구라파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그는 기자들 앞에 나서고 국회에서 보고를 한 데 있어서 전황이 불리한 때에 반드시 나섰다. 전황이 유리할 때보다도 불리할,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도브록이라는 곳에서 롬멜 장군의 전차 군단에 영국의 정예 전차 부대가 괴멸을 했어. 포로가 36,000명. 파괴된 전차가 1,000대가 이렇게 돼. 완전히 멸망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 이런 전투, 패배한 이 전투, 이런 경우에 즉각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어. 즉각 의회에 나와가지고 요 몇 시간 전에 도브록에서 우리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무참한 패배를 당하고 36,000명이 포로가 돼요. 이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호가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영국이 자랑하는 전함을 진수시켜가지고 동남아시아 전투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말라카 해협까지 진출했는데 영국의 함재기에 집중적 포격을 받고 이게 침몰해버렸어요. 그것도 침몰하는 순간에 보고받는 순간에 이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요건 후일담인데 일본의 대본영에서 영국이 이 퀸 엘리자베스 이 전함이 침몰된 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봤더니 놀랍게도 요게 무선으로 영국 본부에 보고되고 그 즉각 영국 수상이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이 침몰 사실을 보고하는 걸 보고 이 정직성에 일본 대본영의 영악한 참모들이 이 2차 대전에 우리는 지는구나.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처칠의 정직성은 전투에 있어서 이겼을 때보다도 졌을 때 더 재빨리. 그것도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도브록 전투에서 그런 참패를 당했어. 롬멜 군단에 의해서. 그런데 참패된 상황을 설명한 끝에 우리를 패배시킨 적군의 장군은 롬멜이라는 장군인데 그는 우리를 패배시킨 적군의 장군이지만 훌륭한 전술가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패배했는데 적국 장수를 칭찬한다. 그게 물론 영국민의 의식이 어느 수준 우리하고 다른 점도 있지만 처칠의 이 리더십이 그런 걸 가능하게 했다. 자, 루즈벨트의 리더십, 처칠의 리더십, 약한 고리가 생겼을 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서슴없이 나선다. 그리고 수시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가 그 국면을 전환시켰다. 그래서 루즈벨트와 처칠은 용기 있는 지도자,
자신 있는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오늘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